네, 안녕하세요. 네, 리플 빅뱅의 저자이자 현재 타임 레버리지 채널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리플과 SEC의 소송이 100%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물론 SEC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기조가 변화하면서 리플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고 리플도 지금 교체 항소를 취하한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법원의 판결 그리고 그 1억 2,500만 달러라고 하는 벌금을 어떤 식으로 낼지, 뭐 리플로 낼지, 달러로 낼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 벌금을 조금 더 소폭 하향 조절할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SEC가 뭐 바이낸스 소송이나 코인베이스 소송, 크라켓 소송 등등 많은 소송들을 중단시키고 소송을 취하하면서 리플도 항소를 취하했다 보니까 가격적인 상승을 좀 기대했었는데 사실 한 10% 정도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4월 중순에 완전한 법원 판결이 앞두고 있고 하지만 이제 4월 중순 완전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조만간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SEC의 차기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최근에 이제 상원 인준 청문회 마쳤고 조만간 취임 이제 빠르면 5월 초 정도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위원장까지 바뀌게 되면 규제에 대한 명확성은 사실 따놓은 당상이고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 XRP에 대한 투자 방향성 굉장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많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좀 눌려 있다. 이렇게 결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를 아우르는 송금 회사라든지 국경 간 결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굉장히 끈끈하게 맺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두바이의 금융서비스청의 완전한 승인을 받으면서 메나라고 하는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지역을 완전히 섭렵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두바이를 필두로 리플 페이먼트가 완전히 사용될 수 있게끔 라이선스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은 섭렵을 완료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나이지리아 기반의 치퍼캣이라고 하는 핀테크 회사와 리플사와 또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국경 간 결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일본의 오픈하우스라고 하는 부동산 대물급 기업과 함께 리플 XRP의 결제를 허용하면서 이제 일본의 부동산을 리플로서 직접 결제해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또한 뭐 스위스의 스위스 골드라고 하는 귀금속 업체, 뭐 실물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구리와 같은 그런 귀금속들을 실제로 리플로 결제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연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XRP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의 토큰화 영역에서도 리플이 꾸준하게 채택이 되면서 결제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말 많은 회사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 신청을 했거든요. 뭐 미국 기반의 위즈덤 트리라든지 21 시어즈, 뭐 카나리 캐피탈 등등 많은 미국 기반의 자산 운용사에서 실제로 XRP 현물 ETF를 만들고자 SEC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SEC가 지속적으로 그 신청을 거절하고 반려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조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조만간 피델리티라든지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불리우는 블랙록의 신청이 좀 나와줘야지만 리플에 좀 유의미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기적인 부분은 100%는 알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올해 상반기 안쪽으로는 XRP에 대한 현물 ETF 완전한 승인까지는 아니고 이 블랙록의 신청 정도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블랙록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 규제의 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은 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4월 중하순서부터 한 5월 달까지는 우리가 그 시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리플 XRP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그 컨셉을 잡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리플사는 하나의 회사죠.
블록체인 결제 회사로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 리플사에서 2012년도에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레이어 1이거든요. 바로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XRP 레저입니다. 그 안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토큰으로서 활용되는 코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서 투자하고 있는 XRP, 리플 코인이거든요. 일단 이 섹터가 좀 다르다는 걸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 XRP 레저 기반의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리플 네트워크라고 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 네트워크가 실제로 국경 간 결제에 활용되는 그 스위프트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ISO 2002라고 하는 그 메시징 표준의 정회원 등록 관리 그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리플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올해 7월과 11월 연말까지 해가지고 그 ISO 2002 그 기득권 세력들이 제정한 새로운 금융 표준이 탑재되고 완전히 공존하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XRP에 대한 효용성, 유틸리티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XRP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력 있는 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XRP에 대해 열광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많이 공부를 수반하셨고 XRP에 대한 기술적 가치,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리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또속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하면 그만큼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심한 코인 중에 1등이 바로 또 리플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재가 많이 나옴에도 가격이 눌러왔던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만큼 거짓 기사로 불리우는 퍼드성 기사가 많이 나오는 코인이 또 리플 코인이기 때문에 또 많은 공부가 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서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뭔가 리플 XRP에 대한 가격이 뭐 2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뭐 2,800원, 2,500원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분석치도 나오고, 리플사가 물량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라든지, 작년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미 뭐 5배에서 6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XRP에 대한 어떤 그 차트적 패턴을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 금융 생태계가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왜 나왔으며 실제로 비트코인이 나온 그 본질을 해치우고자 하는 그 코인의 유틸리티가 XRP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상 더욱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리플에 대한 개념 공부와 어떤 식으로 그 결제 메커니즘이 일어나면서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되는지,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점점 준비되어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CBDC 세상이 올 텐데 그때 리플의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좀 중장기적 투자 이어가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움직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200만원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눌려져 있지만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트럼프 일가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자체 60에서 70%가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트럼프 일가에서 찍어내고 있는 USD1이라고 하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두 가지 체인망 위에, 두 가지 기찻길망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더리움 메인넷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고요. 그만큼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채택이 돼서 점유율 60%를 이루고 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나 또한 블랙록이 이끌고 있는 비들 펀드를 통해서 최근에 이더리움을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시크릿타이즈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RWA 섹터를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퍼드성 뉴스, 일부러 이더리움을 누르고 있는 듯한, 솔라나에 밀리고 있는 듯한 그런 뉴스거리가 많이 나오지만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가 더더욱 펀더멘탈에 집중하셔서 이더리움도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인 자산 클래스다,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RLUSD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두 가지 기찻길 위에 올라가져 있거든요. 첫 번째가 당연히 리플사에서 찍어낸 거기 때문에 리플 원장 XRP 레저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들도
그래도 이미 이더리움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확장성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라든지 스테이블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됐을 때 이제 테더에 대한 점유율이 점점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급 준비율 자체가 달러, 미 국채가 아니라 약간 30% 정도의 포션을 귀금속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중국 기반의 회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와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에 반해서 USDC라든지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트럼프 일가가 만들어낸 USD1 코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법안과 함께 발맞춰가면서 시장 점유율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이 USDC나 RLUSD나 USD1 같은 코인 어떤 기찻길 망 위에서 올라가져 있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옛날에는 리또속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리플의 또 속냐라는 약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에서 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더리움의 또 속냐라고 하는 이더리움은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더리움이 솔라나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러티브가 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고 지금 R&D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 사용자 친화적인 면에서 점점 탁월성을 가져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블랙록이 선택한 비들 펀드에 이더리움의 레이어 2가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그만큼 많이 채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더리움이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기 때문에 러시아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싫어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비탈릭 부테린을 필두로 해서 이더리움이 성장한 건 맞지만 조셉 루빈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업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의 컨센시스 기술 회사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 망을 이미 깔고 있고 이미 이더리움 라이즈를 통해서 마케팅적으로도 계속 운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또 그 컨센시스의 뒷배를 보면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의 자금이라든지 애니모카 브랜즈의 자금이라든지 HSBC,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기관의 채택은 받았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업 연합과 같은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삼성 SDS라든지 한화 시스템과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이미 이더리움 망을 쓰면서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내러티브 자체는 전혀 깨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채택을 받으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많은 그런 스마트 컨트랙, 디앱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직 미국에서는 CBDC를 좀 반대하고 네거티브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로써 굉장히 또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 프로젝트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주최한 것보다는 그 BIS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 거기는 이제 많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굉장히 그 은행권의 금융 엘리트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과거부터 BIS라든지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와 같은 그런 국제기구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CBDC 시장이 올 수밖에 없게끔 많은 아젠다 회의와 프로젝트, 핀테크 논문을 낸 바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1월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도 의제를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통해서 결제를 현대화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 마지막에는 이제 모잘루프 재단이 나오면서 2030년 리플과 함께 금융 포용성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들끼리의 어느 정도 시나리오에 대한 설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CBDC의 세상은 반드시 좀 연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리플과 함께 CBDC 파일럿 테스트를 과거부터 하고 있었고 연준 같은 경우도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보고서를 냈고 그 참여 기간 안에 역시나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 조만간 이제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리플렛이 탑재되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공존하는 시대가 7월 중순자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말 블록체인망이 전통 금융과 연결되는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암호화폐를 투자하실 때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시기보다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논문이 있어요.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이 분할 매수 전략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논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좀 활용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이제 업비트 같은 데도 코인 모으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적금 넣듯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도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리플 XRP 투자할 때 많은 퍼드성 뉴스가 항상 동반되고, 지금 현재 관세 정책으로 불안한 상황에 있어서 뭔가 가격이 눌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리플 회사의 초기 투자자라든지 XRP 레저가 어떤 블록체인 회사 그리고 국경간 결제 회사와 손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리플 페이먼트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스위프트 망의 대체가 되고 그 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세력들과의 그런 유착 관계와 펀더멘탈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매우 중요한 투자 방법이다. 이 부분 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리플 XRP에 대한 중요한 호재거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리플과 SEC의 소송이 100% 완전히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규제에 대한 명확성, 일단은 그 SEC 차기 위원장 폴 애킨스가 완전히 인준이 끝나가지고 서명까지 받아서 취임하는 시기를 지금 한 5월 초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시기와 맞물리면서 리플과 SEC의 소송도 좀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블랙록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하고 올해 연말까지 승인할 수 있는 타임라인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그 암호화폐 플랫폼들의 IPO 시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개인들의 인간 지표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순간 가격이 너무나 펌핑이 돼가지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딱 봤는데 1등, 2등이 뭐 카카오톡이나 뭐 구글 이런 게 아니라 업비트나 빗썸이 1, 2등에 올라와 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탐욕을 좀 절제하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앱 순위만 보더라도 미국의 1등 거래소가 코인베이스거든요. 지금 현재는 100위권 밖에 있어요. 한 180위권, 200위권에 있는데,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런 붐이 일었을 때, 크립토 붐이 일었을 때 그 코인베이스의 앱 순위가 탑10 안으로, 탑5 안으로, 심지어 넘버1, 1등까지 올라온 그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 지표, 구글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가는 것 또한 리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을 필두로 해서 많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뭐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법인 투자 허용 가닥이도 잡히고 있고, 한국은행을 필두로 한 프로젝트 한강이죠. CBDC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과도기 시점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리플 XRP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봤을 때는 제2의 세계 중비통화, 제2의 기축통화까지 노릴 수 있는 포텐셜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투자를 하실 때 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좀 진정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꼭 가져가시는 가치, 비전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초청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